제9회 토요과학 강연의 주제는 카오스, 기후변화, 그리고 자연재해입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김형수 교수님은 현재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사회인프라공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며 최근 연구 분야로는 카오스, 기후변화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학, 습지학에 대해서 연구 중이십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 1시간 반 강연하고 또 한 30분 질문을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카오스를 뭐라고 해석을 하죠? 영어로는 우리가 케이오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카오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혼돈이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혼돈? 혼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카오스를 혼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영어로는 이제 케이오스인데 한국에서 우리가 번역할 때 카오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었죠. 그래서 카오스하고 도대체 기후변화하고 어떤 연관이 있고 또 기후변화는 자연재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짤막하게 카오스하고 기후변화 그리고 자연재난에 대해서 또는 자연재해, 근데 자연재난하고 또 재해는 약간 틀린 개념인데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세 가지 각각이 어떤 것들을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카오스, 기후변화, 자연재난 짤막하게 한 두세 페이지 정도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오스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보면 지금 4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요 길을 정상적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거리의 차이를 두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간 길을 두 번째 사람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사람하고 두 번째 사람의 거리 차이가 계속 같겠죠. 똑같이 가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 처음 Y1 또는 10cm 떨어져서 갔을 때 앞으로 미래에서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도 또 10cm 떨어져서 가겠죠. 그럼 나누게 하면 1이 되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사람이 똑같은 길을 따라갔을 때 저 사람이 어디로 갈 거라는 걸 예측을 100% 할 수 있죠. 근데 세 번째 사람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술 취한 사람이 걷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하면서 랜덤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어떤 길을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간 길을 쫓아가긴 하는데 갈치자로 술 취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우리가 랜덤 워크 또는 랜덤하게 걷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얼마나 조금씩은 거리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딱 1이 안 되죠. 미래에 간 길 거리하고 처음에 시작했던 거리 차이. 이 세 번째 사람도 두 번째 사람하고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딱 1이 되진 않죠. 나누면. 그죠? Y1하고 Y2를 나누면.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은 처음에 같이 가요. 같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디로 튈지 모르게 가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카오스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오스 현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혼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왜 혼돈이라고 얘기하는지 나중에 여러분들께 아마 설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카오스가 이렇게 처음에는 같이 가다가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가는데 이게 나비 효과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네 번째 사람하고 네 번째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하고 조금 차이를 두고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엔 같이 가다가 갑자기 막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야. 그 의미가 뭐냐? 그 뜻이 여기 보면 만약에 한국에서 나비가 날개짓 했을 때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한국에서는 날개짓이지만 요 날개짓에 의해서 생겨나는 바람이 미국이나 또는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식으로 이게 발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나비 효과라고. 그래서 그 어떻게 이 처음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길을 갔는데 네 번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나비 효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거기 이 나비 모양이 있죠? 이게 좀 이따 나오는데 이 나비 모양 요게 이제 그 카오스를 발견한 사람이 처음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이걸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기후 변동하고 기후 변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첫 번째 게 기후 변동이고 두 번째가 기후 변화예요. 그래서 기후 변동은 뭐냐? 그 엘니뇨나 라니냐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연 현상에 의해서 여기 밑에 보면 그 시간이 갈수록 자연 현상에 의해서 기후 변동이 생겨나요. 기후 변동은 짧은 시간 동안 길어야 뭐 한 10년, 20년. 그래서 또는 일주일 또는 몇 달 동안 발생하는 기후의 변동. 그거를 우리가 기후 변동이라고 하고 이런 기후 변동들이 쌓여서 이 어떤 경향을 보이죠. 이거를 우리가 기후 변화라 그래서 기후 변화는 우리가 수십 년에서 또는 100년 또는 수백 년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오랫동안에 걸쳐서 변화하는 그 기후의 변화를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하고 짧은 기간 동안 변동하는 것은 우리가 기후 변동이라 그래요. 왜 구분을 하냐면 기후 변동은 주로 자연 현상에 의해서 이 발생이 많이 되고요. 기후 변화는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온실가스 이렇게 배출해 가지고 지구가 따뜻해져서 이 기후 변화가 생긴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변화하는 기후 이게 영향이 크죠. 장기간에 걸쳐서는 단기간은 자연 현상이 영향이 크지만 그죠? 이해가요? 오케이. 여기 초등학생들도 있을 텐데 보니까 이해가요? 어우 이해 간대. 자, 그래서 기후 변화와 기후 변동을 우리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상청에서 이렇게 띄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기온 온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앞부분이 현재고 뒤가 이제 미래에 지금 기온이 변하는 거예요. 온도가. 그다음에 밑에는 우리가 비의 양, 강우량이 변하는 거고. 그래서 밑에 그림은 강우량이 미래에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고 이거는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 온도 차이가 뭐 1도만 나도 우리가 3도가 나면 미래에 3도 차이 기온이 나면 어쩌면은 모든 생물들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래 3도만 더 올라가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거는 실제로 발생한 자연 재난들이에요. 자연 재난 발생한 숫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온도 변화가 1도만 나더라도 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이게 카오스 현상하고 비슷하죠. 카오스 현상도 조금만 출발점이 달라도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도 온도 차이가 1도만 나도 또는 0.5도만 나도 상당한 그 영향을 끼치는 거죠. 특히 자연재난 쪽에.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거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값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50mm 비가 온 거 이걸 우리가 강우 강도라 그래요. 그래서 강우 강도가 1시간 동안 50mm 온 거. 여러분들이 한 10mm 오면은 1시간 동안 10mm가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을 썼을 때 약간 이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30mm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자동차에서 이렇게 와이퍼를 왔다 갔다 할 때 조금 힘들어요. 30mm만 오면.
근데 지금 50mm 1시간 동안 50mm 이상 오면 거의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뭐 100mm가 왔다. 그럼 엄청난 거죠. 거의 뭐 쏟아지는 거 하늘에서 물이. 그래서 여기 그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 1시간 동안 50mm 이상 온 비가 발생한 횟수 강우 빈도락 하는데 그 횟수를 실제로 10년 동안씩 신 거예요. 이게 헤아린 거예요. 어때요? 최근에 올수록 50mm 이상 1시간 동안 온 비의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강우 강도가 센 비가 점점 더 많이 온다는 것은 홍수가 발생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그림 그 사진은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홍수가 발생한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용오름, 토네이도 같은 그런 용오름 현상도 가끔 여러분 뉴스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실제로 발생한 자연 재난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은 아마 미국 그 2018년인가요? 그때 허리케인이라고 그러죠. 그 대서양 쪽은 우리가 거기서 발생하는 건 허리케인,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건 태풍, 그죠? 인도양에서 발생하는 거는 사이클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미국 쪽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하비가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몇 명 죽었죠, 많이. 특히 2005년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의해서 2,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2,000명.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 카트리나 이후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죠. 그 태풍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옆에 것도 지금 홍수 발생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 그다음 맨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홍수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했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유럽 같은 경우 두 번째는 유럽에 발생한 홍수, 세 번째는 우리 청주 지역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가지고 집중호우가 그죠?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그 홍수가 발생해가지고 6명이 사망한 그런 홍수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자연재난, 그다음에 이거는 가뭄에 대한 거. 그래서 첫 번째 것도 두 번째 것도 그다음에 아프리카하고 또 유럽 이런 데서 지금 발생한 가뭄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은 우리나라 전라도하고 이런 데서 발생한 그 가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논바닥 보세요. 쩍쩍 갈라졌죠. 그래서 이 홍수나 가뭄,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세기는 뭐예요? 석유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21세기는 물의 시대라고요. 물의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 물 사 먹는다는 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지금처럼 생수병 들고 다니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생수병 들고 다니는 게 일반화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본격적으로 이 카오스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카오스 첫 번째 사람을 따라서 두 번째 사람이 똑같이 갈 때는 우리가 100% 예측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기적으로 어떤 패턴이 똑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똑같이 어떤 패턴이 발생하는 거. 그래서 그 미래에도 그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똑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미래에도. 그래서 우리가 100%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갈지자로 어디로 갈지, 물론 그 비슷한 길을 따라가긴 하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률 함수라고 그래요. 초등학생 이해 가요? 난 중학생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도 아마 이해가 가죠? 거기 끄떡끄떡하네. 이해 간대. 자,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카오스 함수. 그래서 이게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보면 이렇게 첫 번째 사람 따라서 두 번째 사람이 계속 똑같은 길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길을 가. 그래서 여기 현재 그 두 번째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 두 번째 사람이 어떤 시간 후에 어디로 갈지, 그죠? 알죠? 명확하게. 그래서 이게 주기함수죠. 그래서 t 시간 후에, 1시간 후에, 예를 들어서 1시간 후에 어디로 갈지 명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100% 예측이 가능한 그런 함수를 우리가 이런 그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 주기함수, 처음에 이 주기함수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요거를 조금 그 지체시켜서 여기 요 점이 처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봤을 때,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 뭐예요? 이 지체시킨 거죠. 한 16일 정도 늦게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요 선하고 요 선, 요 값들을 여기 x축, 요거를 여기 x축 여기 가로축에 하고 요거를 y축에다 그리면 동그라미가 돼요. 이거를 우리가 끌개라고 하는데 예측이 100% 가능한 거는 저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져요. 그죠? 이해가 안 돼? 좀 이따가 숫자로 보여줄게. 자, 그 다음에 술 취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거죠. 술 취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건데, 술 취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지금 우리가 이거를 약간 이 첫 번째 게 술 취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건데, 우리가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 걸 여기다 그려놓고 요 두 개를 갖다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로축에, 요거를 세로축에 해가지고 그리면 이와 같이 돼요. 동그라미 비슷하게 나오는데 정확히 동그라미가 아니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정확한 예측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불확실한 거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카오스 현상을 이제 발견한 사람이죠. 그 로렌스. 이 양반이 MIT 기상학과 교수였죠. MIT 기상학과 교수님이었는데 대개의 흐름을 이 세 가지 공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식으로 만들었는데 대개의 흐름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X, Y, Z 세 개를 모른다고 보고 이거를 구하는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 세 개를 가지고서 이제 그 자료를 만들었어요. 이 공식도 자료로 만들 수 있거든요. 풀면.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렸더니 아까 그 나비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근데 나비 모양이 나왔는데 그걸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가면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이제 가는데 조금 뛰어서 여기서 출발하면 이게 이렇게 가다가 똑같이 안 가고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 양반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논문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게재해달라고 했더니 심사위원들이 뭐 이런 게 있냐, 조작한 거 아니냐, 그러고 안 실어줬어요. 뭐 그런 현상이 다 있냐. 그래가지고 안 실어줬는데 그 기상저널이라고 거기서 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실었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거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 거죠.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그래가지고 카오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케이어스. 그래서 이 케이어스 이론, 물론 그 옛날에도 뭐 비슷한 얘기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포인카르라는 사람도 있었고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은. 근데 실제로 그 자연 현상을 이렇게 공식으로 표현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저렇게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조금만 그 출발점을 다르게 하면. 그래가지고 이 로렌스라는 분이 이제 그 이거를 처음 발견을 해서 1963년에
발견을 해가지고 논문을 싣고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양반이 이렇게 자료를 구해가지고 그 방정식을 풀어서 자료를 구해서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또 출발점을 약간 다르게 해가지고 또 그렸어요. 그래서 두 개를 이 X, Y 축에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이와 같은 나비 모양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아래 그림처럼 제가 처음 설명한 것처럼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렇게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비슷하게 간 순간, 이 순간은 예측이 가능하겠죠. 예측이. 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비가 막 오고 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비가 얼마나 올까? 이거를 예측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카오스 현상을 가진다면 비가 오는 게 카오스 현상을 가진다면 그러면은 짧은 기간 동안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얼만큼 짧은 기간 동안 제가 옛날에 이제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한 며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제 논문에 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럼 어떻게 끌개를 그리냐? 아까 이거를 끌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로축 자료 한번 보세요. 가로축 자료를 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 5하고 8하고 10하고 7 이게 온도라고 생각해 봐. 월 평균 온도. 그래서 1월 달에는 5도, 2월 달에 8도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왔어요. 근데 요거를 여기는 가로축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세로축은 뭐예요? 여기 10부터 시작을 한다고 봐요. 10 그다음에 7, 16 그죠? 가로축은 5부터 하고 세로축은 10부터. 그래서 가로축 자료를 여기다가 하고 그래서 5하고 10이 한 개의 점이 되죠. 5하고 10이 첫 번째 점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8하고 7이 두 번째 점이 되고 이렇게 그리면 저와 같은 끌개가 그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그려봐요. 온도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온도 자료가 5, 7, 8, 1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온도를 이렇게 뒤에 거부터 해가지고 이 Y 세로축 좌표점을 Y 저렇게 한 두 개 정도 띄어서 그려보세요. 그럼 재밌어요. 재밌겠죠? 재밌어요. 저도 처음에 요거 공부할 때 저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상하더라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 있잖아요. 전부 다 자료들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X, Y 축은. 근데 이제 저거를 얼만큼 뛸 거냐. 저기는 지금 만약에 월 자료면 2달씩 뛴 거 아니에요. 그죠? 2달 늦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세로축을. 근데 저 얼만큼 뛸 거냐. 이거를 또 구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구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논문에 게재를 했죠. 그래서 제가 만든 방법이 이제 그쪽에서는 이 물리학 쪽에서 카오스 쪽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근데 끌게 그리는 방법은 저와 같이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이해가요? 자,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요 자료는 요 공식 있잖아요. 요 공식으로부터 나온 자료예요. 이게. 공식이 존재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 그죠? 어떤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자료는 랜덤한 자료예요. 무작위한 자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여러분 게임 해봤잖아요. 랜덤. 게임에서 랜덤 나오잖아요. 무작위. 그래서 첫 번째 자료도 보기에는 무작위한 것처럼 생겼는데 이 자료가 요 공식에 의해서 나온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적인 기법 가지고 우리가 요게 랜덤 하냐 안 하냐 이거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검토하는 게. 테스트를 해보면 이게 랜덤하다고 나와요. 근데 랜덤이 아닌데. 이상하죠. 물론 뭐 밑에 거는 랜덤한 자료니까 랜덤하다고 나오는 게 당연한데 첫 번째 자료는 랜덤하다고 나오면 안 되잖아. 공식이 있는 건데. 공식이 있다는 건 랜덤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카오스 자료예요.
이 자료가. 그래서 카오스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 그래요? 랜덤이라는 걸 우리가 혼돈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무질서, 질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 공식은 질서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공식이 있다는 건.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건 질서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자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테스트를 하니까 질서가 없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카오스를 뭐라 그래요? 카오스는 무질서 속에, 즉 혼돈 속에 질서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카오스는 무질서 속에 질서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원래 질서가 있다고 나와야 되는데 질서가 없다고 나왔어. 즉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다. 혼돈 속에 질서가 있다. 여러분들 카오스란 영화도 여러 개 있어요. 그래 영화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세탁기도 나온 적도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카오스는 우리가 나비 효과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로 무질서 속에 질서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나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랙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다 아는 얘기죠. 자, 카오스가 존재한다 어떤 자료에 그러면 이 자료는 우리가 프랙탈을 갖고 있다 이렇게 프랙탈 차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직선은 1차원이잖아요. 우리가 1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면이 존재하는 거 면은 2차원 동그라미나 또는 네모나 그 다음에 이 정육면체 이런 것들은 3차원이잖아요. 근데 이 선을 보면 선이 직선이 아니고 꼬불꼬불해. 그럼 이건 1차원이 아니고 1점 몇 차원 이렇게 나와요. 차원이. 지금 우주는 몇 차원이라 그래요? 11차원이라 하죠. 11차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꾸불꾸불한 거는 1점 몇 차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면인데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긴 면이면 2점 몇 차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정육면체가 아니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정육면체 비슷한 거면 3점 몇 차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돼. 직선이면 한 개의 라인만 존재하죠. 즉 가로축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근데 꾸불꾸불하면 어떤 점을 표시하려면 가로축도 있어야 되고 세로축도 있어야 되겠죠. 꾸불꾸불하면 X축 가로축 하나만 갖고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꾸불꾸불한 거는 선은 선인데 면은 아니에요. 2차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1점 몇 차원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프랙탈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카오스가 존재하면 프랙탈이 존재한다. 프랙탈 차원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맨델브로트라는 사람이 또 네이처라는 잡지에 그 처음으로 이 프랙탈 차원에 대한 거를 실었어요. 이 사람도 1963년에. 그래서 이 양반이 1984년에 책을 쓴 게 있는데 프랙탈에 대한 책이 굉장히 두껍고 또 재미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아주 재미있는 그림들 있잖아요. 이게 다 프랙탈 차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다가 만든 그림들이에요. 프랙탈 차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와 같이 양상치 나뭇잎이라고 보면 이런 나뭇잎 또는 나뭇가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조그만 조각들을 이어서 똑같은 조각들을 이어서 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뭇가지도 요만한 조각들을 계속 이어가지고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유사성, 스스로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를 한번 보시죠. 그리고 동물뿐만 아니라 이게 식물도 나와요? 함께 가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If you cut off a branch that has other branches associated with it, beyond it, and you take it away from the tree, it looks like a little tree.
even though it came from the big tree. And it has the properties of that. And that's called self-similar or fractal structure. And the mathematics of this theory leads to that. And that's who we are. We have this property ourselves, just like trees. If you were to pull out your lungs, 들려요? your respiratory system, it would look like a tree. 들려요? 인간과 동물 그리고 식물의 속성을 규정하는 프랙탈. 우리는 가장 큰 프랙탈 구조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프랙탈은 자연계에서 그 개념을 가져온 수학이론입니다. 가장 큰 프랙탈 구조는 높은 고도에 올라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에는 특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한반도의 정확한 해안선 측정을 위해 수년째 촬영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할 지역은 남해안 진해 인근 해역입니다.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입니다. 남해안은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안선은 확대해도 여전히 닮은 꼴을 띠고 있습니다. 프랙탈 구조입니다. 이 프랙탈 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보다 복잡한 차원을 가집니다. 우리는 점을 0차원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선은 1차원이라 부릅니다. 면은 2차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불구불한 선은 몇 차원일까요? 1차원일까요? 혹은 2차원일까요? 프랙탈에서 이 선은 1차원과 2차원 사이에 존재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해안선도 약 1.3 프랙탈 차원을 가집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자기 유사성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유사. 스스로를 닮은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꾸불꾸불한 게 있고, 그래서 꾸불꾸불한 거를 이와 같이 박스를 씌웠어요. 박스를 씌웠는데 이 박스 한 변의 길이 이 보면 요 길이를 계속 이렇게 줄여나가기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 가지고 개수를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개수를 헤아리면 뭐예요? 만약에 요 박스에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똑같이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보면 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이 박스가 몇 번 이거를 했냐. 그러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개수죠. 박스 개수.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이다. 박스 개수가 10개다. 그러면 요 곡선의 길이는 10이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박스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어떻게 돼요? 개수가 많아지겠죠? 개수가 많아져요. 이렇게. 개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개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또는 여기서는 지금 한 변의 길이를 6분의 1로 했죠. 이거 길이를 1cm라고 하면 이걸 6분의 1씩 해서 정사각형이 6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6개가 들어가면 우리가 여기 보듯이 그 L이 요거 한 변의 길이 6분의 1cm. 그래서 6분의 1 곱하기 6개 하면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1cm. 근데 이렇게 꾸불꾸불한 거는 이 정사각형을
이렇게 해가지고 개수를 세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게 했을 때 개수, 작게 했을 때 개수. 그래서 아까 무한대로 정사각형을 점점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 개수를 하면 우리가 차원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 전체 길이는 이 우리가 정사각형의 길이 곱하기 개수가 되죠. 그래서 이 개수에서 L 여기 보면 이 n하고 이제 이 L분의 1하고 이렇게 비례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에 의해서 여기 L에다가 D를 하면 이 D를 구하면 우리가 이런 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고, 정사각형 개수를 무한히 하려면 여기 L이 그 정사각형 길이가 무한대로 간다고 할 때 차원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는 지금 1.27 차원이 나와요. 그 위에 보면. 이해 가요? 그래서 아직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조금 저기 할 수 있는데, 이런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그 프랙탈 차원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 프랙탈 차원을 구하는 거예요. 요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원래 하나의 직선인데 가운데를 들어 올린 거죠. 들어 올려서 요 길이 다 같게 들어 올린 거고, 여기 또 가운데 들어 올린 거예요. 여기 또 여기 가운데 들어 올리고 여기 가운데 들어 올리면 이와 같은 게 되고, 그죠? 계속 그 가운데를 들어 올리면 이와 같은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프랙탈 차원을 구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해안선. 그래서 아까 맨델브로트라는 분이 이 해안선에, 영국 해안선의 프랙탈 차원을 구해서 네이처라는 잡지에 실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면 이거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박스를 이렇게 큰 거를 해가지고 요 길이를 구하면 크게 나와요. 작게 나와요. 그래서 요 그 박스를 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개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으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거든요. 직선의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 곧 그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프랙탈 차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맨델브라트 사람이 그거를 해가지고 컴퍼스로, 영국 해안선이 있으면 컴퍼스를 요만큼 했을 때 몇 개, 그럴 때 길이가 얼마, 또 요만큼 했을 때는 몇 개, 길이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X축하고 Y축으로 해가지고 이 컴퍼스 크기에 따라서 X축 그리고 그 다음에 Y축은 실제 나온 길이, 이거를 구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 직선이 나와요. X 가로축, Y 세로축 해가지고 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프랙탈. 근데 누구도 생각하지, 지금 보면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니까 네이처에 처음 실었던 거죠. 네이처라는 잡지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봤던 이 로지스틱 공식이라는 거하고 이 로렌스 이퀘이션, 그 이퀘이션들에 대한 이 차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의 차원이 이와 같이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으로 볼 수도 있어요. 카우스 현상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이거는 100% 예측이 가능한 거. 그러면 이렇게 수평축이 일정하게 나오고요. 이 카우스 같은 경우는 수평축이 불규칙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랜덤한 거는 이렇게 랜덤하게 나오고, 그림으로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응용을 하고 있죠. 여러 분야에서 이런 이론들을. 자, 그 다음에 기후변화. 그래서 기후변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태양에서부터 오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이제 또 반사돼서 나가요. 반사돼서 나가. 100이 들어오면 100만큼 나가요. 우주로. 우리가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대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주가 있죠. 그래서 대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통상 거기에 가스가 존재하는 층을 우리가 대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100km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또 다른 개념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연구가 되고 있지만 통상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래서 그런 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오면 이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이게 갇히는 거죠. 여기 그 온실 가스들이 많으면 갇혀서 지구가 더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구가 더워져 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 뭐 생태계도 변화하고 자연재난 증가 또는 빙하지대 감소 또 경제적 손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림이에요. 그죠? 사진. 그래서 점점 뭐예요? 빙하
지대가 작아지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북극해 요 빙하 지대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지금 1979년에서 2000년 사이에 빙하지대인데 지금 2007년에 요 하얀 부분만 남은 거죠. 요 하얀 부분만 남았어요. 그래서 북극곰이 갈 데가 없고 이와 같이 면적이 지금 그 연도에 따라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진 피해도 지진도 기후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연구들이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진도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이 지구의 지질 구조판이 움직여 가지고 이 지진이 발생을 한다라는 연구들이 요새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빙하들이 녹아가지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해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요거는 미국의 매드 호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85년인가요? 이때 했는데 25년 후에 보니까 이 호수가 거의 말랐어요. 몇 년 전에 그 우리나라 가뭄 심할 때 여기 갔었는데 그 강가에 물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흔적이 있잖아요. 요만큼 물이 있었는데 확 다운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밑으로. 그 흔적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미국 강가에 이렇게 갔는데 우리나라도 그때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2015년인가 그때도 아마 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몰랐겠지만 이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은 굉장히 가뭄을 많이 느꼈어요. 그때 수도권도 그때 아마 6월 달쯤인가 비가 와가지고 그나마 그때 가뭄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2달만 더 비가 조금 왔으면 수도권도 급수전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 저한테 인터뷰가 왔었는데 혹시 급수제한 수도권에 서울에 오는 거 아니냐. 수도권에 급수제한 오면 난리 나요. 2천만 명이 지금 팔당 때 물을 먹고 사는데 급수제한하면.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그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비가 와가지고 우리가 급수제한 이런 정도까지는 안 갔었죠 그때. 그 다음에 여기 인도 요 성에서 옛날에 007 영화를 찍었어요. 007 영화 찍었는데 지금은 이 물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죠? 말라가지고. 옛날에 007 영화 찍었던 데인데 지금은 온데간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 알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세계 인구의 80%가 이 제대로 정수 처리된 물을 먹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20% 안에 드는 국민들이죠. 제대로 정수 처리가 된. 물론 요새 인천에서 붉은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엊그저께는 어디서 왔죠 또? 응? 붉은 물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수 처리되는 물을 먹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는데 인천 그 시민단체들한테. 근데 어쨌거나 그 우리가 이제 관이 노후가 되면 안에 녹이 슬고 이게 물이 그 녹물이 섞여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노후관은 갈아야 되고 아마 한 상수도 설치한 게 한 40년, 30년, 40년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 근데 이제 하수도는 또 더해요. 하수도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이 더러운 물들이 가고 또 하수도에 뭐가 들어가요? 빗물도 들어가요. 우리가 하수도를 통해서 비가 막 오면 그것도 하수도로 집어넣고 또 집에서 나오는 오수도 거기다 집어넣고 해서 하수도를 통해서 나가는데 하수도는 한 90년 막 이래 되는 것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는 아직까지도. 그래서 하수도는 어디 묻혔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관이 노후가 되면 그런 거 새 거로 교체해 줘야 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죠. 그런 거 교체하려면. 그래서 지금 정부나 뭐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단계별로 이렇게 지금
그런 것들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요번에 하여튼 문제가 돼가지고 상당히 지금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래도 이 정수 처리가 그래도 된 물을 먹고 있다. 20% 안에 드는 국민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뭐야? 대구의 사과가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 보면. 이거 뭐야?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이 대구의 사과가 지금 포천까지 올라가고 경산 포도가 영월까지 가고 보성의 녹차가 저기 고성까지 올라갔죠. 우리나라도 지금 더워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온실가스 배출 국가 10위에서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중국이 1위고 온실가스 배출은.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지금 더워지고 있어가지고 특히 이 바다도 더워지고 있어서 우리가 명태가 2007년 이후에 거의 사라졌죠. 그래가지고 동해안의 명태가 사라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러시아산 동태알을 수입해다가 그걸 부화시켰죠. 부화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방어했어요. 그죠? 바다에다가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올 초인가요? 올 초인가? 우리나라에서 명태가 150마리 발견됐다 해가지고 그쪽에서 있는 분들은 또 떠들썩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풀은 거냐 아니면 자연적으로 온 거냐 이걸 조사를 했었죠. 그래서 2007년 이후에 우리가 명태가 안 잡힌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푼 건 아니고 자연적인 자연산이 150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안 잡히긴 했는데 2007년 이후에 그래도 아직은 몇 마리 존재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명태가. 그래서 지금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풀었을 때 또 우리나라에서 실컷 부화시켜서 풀었는데 저 차가운 데로 가요. 위쪽으로. 그러면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다 잡아가는 거죠, 또.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과일 또는 작물도 그렇고 또 그 어류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영향이 많아요. 그 다음에 질병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쯔쯔가무시니 말라리아니 우리나라에 없다고 생각하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접경지대 휴전선 고성이니 포천이니 연천이니 이런 접경지대에 많아요. 접경지대. 옛날에는 이게 이 말라리아 이것들이 북으로 넘어갔는데 거꾸로 날이 더워지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남하하고 있는. 그래서 이 기후변화 영향이 상당히 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2년 전인가 우리 폭염 때문에 온열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 적 있죠. 또 재작년인가는 또 한파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이와 같이 보면 이 온열 질환자 숫자 늘어나는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경제적인 영향,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 아시죠? 이제 각 국가마다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그 양이 있어요. 양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국가는 얼마만큼 온실가스 배출할 수 있다 이런 양이 있는데 아프리카나 저는 브라질, 아마존 이런 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이라면 지금은 현재는 30만 배출을 하는 거예요. 30 정도만. 그럼 70이 남잖아요. 70을 다른 나라에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만 배출해야 되는데 70을 배출하고 있다. 그럼 20만큼을 딴 나라에서 사와야 돼. 2030년까지 지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각 국가마다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너무 세게 잡아가지고 제일 높아요. 온실가스 감축하겠다고 탁 선언한 게. 미국, 중국 제일 많이 배출하면서도 걔네들은 탁 봐가지고 목표를 이렇게 낮춰가지고 참 우리가 제일 세가지고 좀 2030년까지 우리 목표를 28% 또는 37%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잡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너무 세게 잡아놔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전 세계 공표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만큼 줄이겠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게 또 에너지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를 해석하려면 그 기후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기후 모형.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기후 모형이 있고, 기후 모형에 의해서 지구를 이렇게 격자로 나눴어요. 그래서 격자로 나눈 점마다 우리가 기후 변화를 고려하면 기후 변화 고려한 값들이 나와요. 강우량이나 온도나 이런 것들이 그 점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 모형을 있고, 그래서 여기 기후 모형이 오른쪽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기상청에 하나 있죠. 자, 그 다음에 기후 모형이 있는데 우리가 기후 변화 시나리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엄청나게 한다. 그러면 온실가스 양이 확 줄겠죠. 그랬을 때 미래에 어떻게 온도가 변할까?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감축 노력을 했을 때 얼만큼 온도가 늘어날까 미래에. 그 다음에 지금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미래 온도가 어떻게 변할까? 또는 지금보다 악화되면 미래 온도가 어떻게 변할까? 이게 이렇게 네 가지로 이와 같이 구분을 해놨어요. 이게 시나리오죠. 기후변화 시나리오.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 의한 온실가스 값이 나와요. 그럼 그 값을 기후 모형에 넣으면 미래에 대한 온도가 나오죠. 이해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온도나 이런 걸 구해요. 그러면 뭐 습도도 구하고 여러 가지 구해요. 그런 걸 가지고 또 우리가 비의 양을 구해요. 강우량.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미래 물 부족이 어떻게 될까를 계산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시나리오에 의해서 미래 비가 얼마나 올지를 구한 다음에 그럼 그 비가 땅에 얼마나 떨어질지 이거를 구한 거죠.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진 물을 우리가 가둬가지고 얼만큼 쓸 건지 이런 것들을 구해요. 그래서 미래 물 부족이 얼마나 될까. 근데 이제 미래 물 부족 구할 때 사람들이 물을 많이 쓸 경우, 지금처럼 쓸 경우, 작게 쓸 경우 이런 걸 나눠서 시나리오별로 또 미래 물 부족이 얼마나 될까 이걸 한 거죠. 자, 그리고 보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물을 우리가 일만큼 쓰고 있다. 그럼 미래 얼마나 부족할까? 앞으로 100년 후에 뭐 한 3배 정도는 부족. 지금 우리가 물을 100만큼 먹고 있으면 미래에는 30만큼밖에 못 먹어요. 물이 부족해서 100년 후에 예를 들어서 2100년에 지금 여기 한강에 대한 거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처럼 물을 우리가 쓸 때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우리가 물을 좀 아껴서 쓰면 이렇게 될 거고. 이해가요? 그래서 미래 물 부족량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가뭄이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는 요 정도 가뭄이 심각한데 이게 이제 지역이 넓어지고 더 진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 2040년에 대한 미래 가뭄을 우리가 구해봤는데 지금보다 한 1.5배만큼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전망을. 그 다음에 이제 충주댐, 우리가 그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잖아요. 그래서 충주댐 이제 하류에 밑에, 댐 밑에 홍수가 안 나게끔 댐에서 물을 이렇게 가둬두거든요. 위에서 내려온 물을 가둬두는데 우리가 여름철에 가둬두려면 비워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워놓는 거를 지금 충주댐 이제 145m 여기 보면 지금은 우리가 한 138m로 해서 요만큼을 비워둬요. 여름철에 비가 오면 이걸 가둬두기 위해서 요만큼 비워두는데 미래에는 비가 더 많이 와갖고 2040년대는 요만큼 비워둬야 돼요. 즉 여기 수위가 얼마예요? 수위가 134m까지 비워둬요. 지금은 138m 정도 물을 채워놓거든요. 요만큼만 그 비를 받고, 근데 미래에는 요만큼 비를 받아야 돼.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70년대는 요만큼 비워둬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거를 다 예측을 해가지고 비워두거든요. 물을, 그 댐을. 여름철에 비가 오면 그 물을 가둬서 안 넘치게. 넘치면 만약에 댐이 무너질 수 있어요. 댐이 무너지면
엄청난 피해가 오겠죠.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댐 무너졌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하루에 엄청난 피해가 왔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름철에 우리가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걸 대비해서 저렇게 댐을 비워둬요, 물을. 근데 미래에는 더 많이 비워야 된다. 근데 더 많이 비워두면 뭐예요? 댐 수위가 낮아지죠. 그럼 우리가 사용할 물이 작아지죠. 그죠? 우리가 사용할 물이 작아지죠. 물을 조금만 가둬놓으면. 그런 또 단점이 생기는 거죠. 기후변화 영향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일정 기간, 일정 수위를 유지해서 물을 가둬둬요. 왜냐하면 댐 밑에서 생활용수도 쓰고, 그 다음에 뭐요? 공업용수도 쓰고, 그죠? 산업단지에서. 그 다음에 농업용수도 쓰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일정 수위를 항상 유지해. 그 밑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만큼. 자, 그 다음에 습지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이걸 람사르, 람사르? 우리가 2008년에 우리나라에서 람사르 당사국 총회를 했죠. 2008년에. 저기 어디야? 창원에서. 그죠? 여러분들 우포늪 알아요? 창녕에.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늪을 또는 습지를 두 가지로 나눠요. 땅에 있는 내륙 습지하고 바닷가에 있는 갯벌 같은 거. 연안 습지라 그래요. 그래서 내륙 습지하고 연안 습지로 나눠요. 그래서 갯벌은 연안 습지에 속하고 우리가 우포늪 같은 경우는 내륙 습지. 그래서 연안 습지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가봤어요? 순천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연안 습지는 순천만이고 제일 유명한 내륙 습지는 우리가 우포늪이에요. 지금 순천은 작년에 관광객이 아마 500만 명 정도 갔어요. 2017년에는 650만 명까지 갔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는 아마 1000만 명 목표하는 것 같은데 관광객이.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보면 순천 오신 분들이 그 지역에 뭐 나간읍성이니 서남산이 뭐 이런 데 또 구경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쓴 돈이 뭐 거의 한 1조 된다 그래요. 1조. 우포늪도 아마 한 200만 명 정도 올 거예요. 200만 명 관광객이. 그래서 이제 순천은 완전히 생태 도시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습지 때문에 원래. 그래서 순천 같은 경우는 이제 철새가 또 많이 나요. 두루미, 흑두루미 이쪽이. 그래서 지금 아마 3,000마리가 넘었을 거예요. 거기 오는 게. 그래서 거기는 이제 벼농사를 지면 새들이 먹게 냅둬요. 유기농으로 져가지고 대신에 순천시에서 그 농민들한테 보상을 해주죠. 보상.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 지어서 그냥 새가 먹게 냅죠. 본인들이 먹을 거 좀 빼고 유기농으로 해서. 그래서 새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이 습지나 이 생태가 굉장히 관광으로 지금 각 지역마다 그런 거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양시도 저번에 저보고 좀 와달라 해서 갔는데 거기 장항습지라고 있어요. 한강에. 거기를 이제 우포늪이나 순천만은 람사르 습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람사르 그 당사국에서 이제 이거를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람사르 그 지정 습지가 되는 거죠. 보호지역이. 그럼 그 아무것도 개발 못해요. 그래서 지금 그 고양시도 거기 장항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뭘 했냐? 우포늪에 대해서. 현재 우포늪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미래에 이 기능이 어떻게 변할까? 이거를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그 기능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 15가지 기능이 있어요. 15가지. 습지가 있으면 이렇게 만약에 하천에서 막 물이 홍수가 막 나려고 왔을 때 습지를 만나면 물이 일단 여기서 속도를 줄이겠죠. 습지에서. 그런 기능.
그게 여기 보면 어렵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단기 저류, 지표 저류 기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수. 그 다음에 또 습지가 평상시에 물을 이렇게 담아놓고 있죠. 물을 담아놓고 그러면 물을 담아놓으면 지하수도 많아지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또 만약에 가뭄이 들면 이 지하수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생물들이 어떤 생물들이 살 수 있고 이 생물들이 잘 살 수 있는 지역인지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기능들을 15가지를 우리가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15가지를 구했어요. 기능을. 그래서 현재 이 15가지 기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럼 미래는 얼마나 될지 이거를 구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우포늪이 보여요. 그래서 우포늪은 실제로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사지포가 있고 여기 그 큰 우포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또 2개 늪이 있고 그래서 요게 그 강이 하나 지나가요. 하천이 이렇게 지나가서 토평천이라고 강이 쭉 지나가서 낙동강하고 만나요. 자, 그래서 여기 우포늪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기능들을 그 기능 15가지 기능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값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구해 가지고 우리가 또 값들을 구한 다음에 15가지 기능에 대한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들을 이와 같이 해서 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와 같이 그 기능들이 빨간색으로 쓴 거는 뭐예요? 빨간색으로 쓴 거는 현재 기능을 1이라고 했을 때 미래의 기능이 작아질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미래의 기능이 한 22.5%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그래서 각 국가에서는 이 기후변화에 의한 이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우리가 기후변화가 왔을 때 이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처음에 기후변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까 이게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가 오는 건 사실인데 거기에 적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죠? 그래서 온실가스 줄이는 게 하나 있고 우리가 적응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기후변화가 왔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IPCC라는 이 단체에서도 기관에서 지난번에 이 IPCC가 노벨상을 받았죠. 노벨 평화상을. 그래서 이 IPCC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 보고서를 한 5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어요. 책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차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게 2014년도에 나왔죠. 그래서 지금 또 그걸 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해서 보내고 이랬는데 하고 있고 그래서 각 국가별로 또 어떤 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도 2030년 감축 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국가에서 또 그럼 어떻게 적응해서 살까 미래를 예측을 한 다음에 기후변화 영향을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대응책들을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국 같은 경우 보면 사실은 이때 영국은 그 허리케인 태풍 같은 게 와가지고 그 옛날에 50년대에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네덜란드하고 영국하고 그 북해에서 그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어가지고 그때 이제 저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템스강 하류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수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이 많이 죽어가지고 그쪽에서 이 해일이 몰려와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수문을 만들었어요. 해일이 못 들어오게. 그게 이제 2030년을 목표로 만든 거거든요. 그 당시에. 완공은 아마 1980년대 초에 했는데 2030년 목표로 왔어요. 근데 지금 다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될까 해서 2100년을 목표로 계산을 이제 영국 같은 경우 했죠. 근데 이제 아직 예산 통과가 안 돼가지고 아직 실행은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이같이 각 국가별로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자연 재난이 발생을 하는 거죠. 최악의 겨울 가뭄에 영동 지역이 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속초시가 제한 급수에 들어갔는데
인접시군단체들도 가뭄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수도꼭지를 둘러봐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100일 가까이 계속된 가뭄에 주 치수원인 쌍천이 말라버려 매일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물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속초시 전체 13개 동 가운데 12개 동 주민 8만 명이 대상이어서 사실상 시 전체 수돗물이 끊긴 겁니다. 야간 짧게 보여드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 그래서 이 속초시에 대한 거였는데 여기는 또 이제 홍수. 인천에 재작년에 비가 와가지고 그 부평 시장 침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안역 앞에가 잠기고 거기 터널이 있는데 터널이 잠기고 뭐 이랬었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이런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제 자연 재난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재난을 두 가지로 정부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연 재난하고 사회 재난.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폭염하고 한파, 그다음에 미세먼지까지 이제 넣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재난을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자연 재난, 사회 재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와 같이 지금 보이나? 여기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청주 지역에 이 9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한 거 있고, 그 다음에 가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속초시 가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줬던 게 태풍 매미하고 루사예요. 그래서 저거는 2002년하고 3년에 발생을 했는데, 2년 동안 태풍 2개 와가지고 피해액하고 복구액이 합쳐서 25조, 그 당시 돈으로 25조 피해가 25조. 엄청나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 발생.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렇게 포항에도 지진이 오고 경주에도 오고, 그죠?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에 이제 허리케인 하비하고 카트리나 왔는데 또 작년에 또 왔죠. 미국의 허리케인 마이클. 그 다음에 이제 한파. 우리도 재작년에 한파가 와가지고 굉장히 추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 홍수, 일본 호우 피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필리핀, 이 아시아 쪽에서는 필리핀이 태풍이 1년에 한 몇 개 올 것 같아요? 평균. 5개? 22개. 필리핀은 태풍의 나라예요. 2017년인가 태풍 하이엔이 와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힌 적이 있죠. 필리핀. 우리는 이제 1년에 한 2개 정도 오는데 요새는 최근에는 안 왔어요. 태풍이 많이. 태풍 차바가 왔었고, 그래가지고 울산 지역하고 이쪽 부산 지역에 태화 시장이 잠겨가지고 왜 그때 태화강이 넘쳐서 그 울산 쪽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본 경험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작년에 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도 같은 경우 지금 324명이 사망한 걸로 이렇게, 그죠? 작년에 인도에 홍수 나가지고 324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일본 같은 경우도 이 비가 와갖고 299명이 작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는 자연재난에 의해서 재산 피해는 많이 나도 사람 사망은 감소하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 저렇게 그 많은 피해들이 각 국가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후변화에 의해서 상당히 이런, 그래서 그 다른 나라, 이거는 이제 또 폭염, 우리가 폭염에 의해서 또 엄청 고생을 했죠. 그래서 폭염에 대한 여기 그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그래서
그래서 온열 질환자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온열 질환자 수도 이렇게 줄다가 2018년 작년에 4,526명의 온열 질환자 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엄청 더웠죠, 여러분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폭염, 그 다음에 온열 질환자에서 사망자 숫자도 작년에 48명이 사망을 했어요. 온열 질환자 48명이. 그래서 지금 예년에 비해서 사망자 수도 엄청 많아졌고 또 온열 질환자 수도 엄청 많아졌어요. 그죠?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난 관리를 이렇게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통상 4단계로 우리가 이런 재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대비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있고, 뭘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 그 지역에 뭘 만든다든지 뭐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비하는 게 있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비할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대응 단계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재난이 막 태풍이 오고 있어.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 그게 대응 단계, 실시간으로 오는 거를. 그 대응 단계. 그 다음에 재난이 지나간 다음에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구 단계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우리가 그 재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재난의 나라잖아요. 지진 오고 태풍 오고, 태풍도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일본에서 많이 막아주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재난의 나라예요, 사실은. 그래서 재난 기술이 제일 발달돼 있어요, 일본이. 사실은 재난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방제사라는 것도 있어요. 회사, 어느 정도 일정 규모 회사가 되면 방제사를 뽑게 돼 있어요, 저기. 그래서 평상시에 저 사람들이 교육도 하고 재난에 대해서, 방지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훈련도 저 사람들이 이렇게 시키고,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건 없죠. 그 다음에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재난에 대한 어떤 교과목이나 이런 게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일본하고 비교한 건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정부 예산의 한 1.69%를 이 재난 쪽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3% 정도를 쓰고 있어요, 연평균. 자기네 나라 1년 예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특히 뭐예요? 이 예방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복구비를 많이 지출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3%만 예방 사업에 지출을 하는데 일본은 75%를 예방 사업에 지출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구비에다가 77%를 쓰는데 일본은 복구비를 25%를 써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재난에 대비해서 미리 예방 사업을 하면 표 안 나잖아요. 피 안 나니까 표가 안 나잖아. 피해가 난 다음에 뭘 해야 표가 나지. 표시가 나잖아. 이게 사실은 잘못된 거죠. 피해 나기 전에 예방을 먼저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조금씩 크시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 고쳐 나가야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표 나는 것만 하면 안 되고, 표가 안 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그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이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예방이. 그래서 저걸 보면 일본하고 우리나라, 물론 일본은 재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저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미래 우리가 그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가 50mm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예방 사업을 한다. 이 노원구에 만약에 비가 얼만큼 왔을 때 이 하천이 넘칠지, 비가 얼만큼 오면 하천이 넘치는지,
또는 비가 얼만큼 오면 이 하수도나 이런 것들이 넘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경제적이면서도 그런 재난들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기후변화 고려하면 이제 앞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늘려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요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했었어요.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이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저만큼 고려한 건 아니고 일단은 법에다가 뭐 기후변화 고려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넣긴 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아마 뉴욕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저 기준을 싹 많이 높여놨어요. 근데 이제 기준을 높여놓으면 예방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 함부로 또 높일 수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어쨌거나 적정하게 경제적이면서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사실은 이제 여기서 보여드린 것들은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연구한 내용들 또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파가 온 게 여기 북극이 있고 여기 제트 기류가 있는데 이게 뜨거워지면서 제트 기류가 이 뜨거운 거를 이게 약해진 거죠. 제트 기류가 약해지니까 뜨거운 게 일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한파가 온 거죠. 그러니까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감싸고 있는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북극에 있는 한파가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와서 이제 한파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아시아나 이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라리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저희들이 또 연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3년 전인가 몇 년 전에 4년 전인가 청와대에서 도대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좀 계산을 해달라 그래서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이 자연 재난에서 이 태풍 곰파스 2010년에 예를 들어서 직접 피해액은 1,200억 발생했는데 간접적으로 산업에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게 1,600억 정도였죠. 곰파스가. 그 다음에 요거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얼마나 또 우리 그 산업에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번에 태안에서 해양 오염 사고 났었죠. 2007년에. 그래서 그거에 실제로 우리 국가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랬을 때 보면 한 5,600억 정도 이렇게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쳤고 직접 피해액은 이제 4,100억 정도가. 그래서 저런 것들을 계산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천 지역에 얼마나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어요. 빨갈수록 위험한 지역이에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가. 인천 지역에 구별로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기후보험.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걸 했었어요. 그래서 한파나 폭염이 왔을 때 이 취약계층, 독거노인이나 또는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고 이분들한테 보험을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인데 이거는 재작년에 저희들이 에너지에 대해서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 합친 거예요. 그래서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한 거는 이 재생에너지 중에 우리가 이 하천수 에너지, 하천의 물을 그 에너지로 썼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했죠. 예를 들면 여기 에어컨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기열을 갖다가 쓰거든요. 공기를 히트펌프라는 걸 사용해서 공기를 끌어다가 여기서 에너지를. 근데 바깥에 공기가 만약에 30도예요. 그 30도를 낮춰야 되잖아. 에너지가 또 들어가죠. 근데 하천수를 쓰면 어떻게? 하천수 온도는 보통 얼마예요? 4도잖아. 그죠? 하천수를 갖다 쓰면 에너지가 안 들겠죠, 별로. 낮추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이 온도가 기후변화로 해서 온도가 약간만 상승을 해도 이게 카오스 현상처럼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우리가 아무도 정확한 예측은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전망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이 다양한 재난, 특히 이제 자연 재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저희들이 알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